당신이 만들어 은주에게 해줬던 것. 은주야, 우리 은주라고요. 여보, 진정해요. 동이 트기 전 꽃시장 뒤편. 시든 꽃을 줍던 여자는 쓰레기 더미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엔 인생을 바꿀 만큼의 돈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합니다. 돈이 아니라 양심을. 그 선택이 20년 전 사라진 한 딸의 운명을 깨울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공기는 늘 칼날 같았다. 진주는 꾸깃꾸깃한 옷자락을 매만지며 꽃시장의 포장마차 뒤편 구석에 내팽개쳐진 줄기들을 주워 모았다. 한두 송이 피어있는 장미도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들어버린 카네이션과 쇠약해진 백합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시에 찔려 자국이 가득했고 손톱 밑으로는 흙이 검게 박혀 있었다. 포대기 속에서 칭얼거리는 딸 사랑이의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난로였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더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진주는 사랑이의 포대기를 더 꽉 여매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려 했다. 남편을 사고로 보낸 지 어느덧 3년째. 서울 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진주의 삶은 늘 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이름 진주처럼 빛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꽃집 보조로 일하며 받는 쥐꼬리만한 일당으로 방세를 내고 나면 사랑이의 분유한 통을 사는 것조차 가슴이 철렁이는 일이었다. 한 캔에 몇만 원이던가. 그 돈이면 자신은 며칠을 굶을 수 있다. 하지만 딸은 굶길 수 없었다. 인분, 치약, 쌀. 이 삼형제가 생기면 어떤 것을 빼야 할지 머릿속으로 무한 계산을 반복했다. 억척스럽게 살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도 그럴 때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절로 한숨이 샜다. 내 새끼, 남들처럼 예쁜 옷 한 벌 못 입히고 아직도 중고용품을 주워 쓰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고생일까? 서툰 손으로 지은 이불도 해진 적 없이 꿰매고 색바랜 베개를 수십 번 빨아도 새하얀 것처럼 만들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진주는 시든 꽃들을 흙과 함께 주머니에 담으며 생각했다. 이 꽃들도 자신처럼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겠지.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은 쓸모 있는 것이 되고 싶다. 아니, 적어도 딸에게는 쓸모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 5시. 진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따라 시장 문이 늦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포장마차 벽에 등을 기대고 사랑이를 내려놓았다. 아직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복스러운 뺨 위로 살짝 올라간 아래 입술. 남편을 닮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진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랑이가 이 고생을 견디다가 자신처럼 상처받은 어른이 되지 않기를. 진주의 눈가에 맺힌 건 이슬인지 눈물인지 알 길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훔쳤을 때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추위는 조금도 풀릴 기미가 없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라디오 음성이 들렸다. 아침 뉴스였다. 마이너스 증권사 대표 강도치상 용의자 도주 중마이너스 진주는 반복되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뉴스 따위는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면 누군가의 지갑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찾고 있을 테다. 진주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사랑이를 업고 시장 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도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진주의 손과 발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어떤 꽃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줄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손님들의 눈에 띌 것인지 그 모든 것을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겨울은 너무 길고 봄은 너무 멀었다. 진주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시장의 어둠 속을 걸어나갔다. 아직도 시간은 멈춰 있는 듯했고 세상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지만 진주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비쳤을 리 없었다. 어깨는 무겁고 발은 저렸고 사랑이는 피곤함에 칭얼거리고만 있었다. 분유값이 떨어졌다. 정확히는 연모레 뒤에 월세를 내야 한다. 계산이라는 것이 자신의 뇌에서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뒤부터 진주는 늘 계산 중이었다. 시장 구석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가던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다. 진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쓰레기통 사이로 보이는 것은 진갈색의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손가락이 저려왔다. 고민이 한눈에 보였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지갑은 거기 있고 자신은 여기 있다. 그 거리만큼 진주는 발을 떼었다. 하지만 발가락이 타일을 핥히는 소리가 자신의 양심을 흔들었다. 다시 돌아섰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다. 손이 매우 차갑다. 지갑 표면에 날린 먼지를 불러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우중충하게 보였다. 천천히 개봉했다. 5만 원권 뭉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은 수표, 신용카드들, 그리고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명함들이 가득했다. 명함을 들었다. CEO, 상록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돈 냄새가 물씬 풍겼다. 진주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밀린 월세, 사랑이의 예방접종비, 겨울옷,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돈이면 한동안은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매일 먹일 수 있을 텐데, 그 생각들이 자신의 가슴을 자꾸만 부풀렸다. 그렇지만 지갑 한편에 끼워진 가족 사진이 진주의 발목을 잡았다. 사진 속에는 중년의 부부와 함께 웃고 있는 어린 두 아이가 있었다. 해맑은 미소였다. 그 미소가 진주를 보고 있는 듯 느껴졌다. 어린 아들이 할머니를 안고 있고 딸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그 아이들도 지금쯤 엄마 아빠를 찾고 있을 거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난이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괴물로 만들게 둘 수는 없었다. 진주는 지갑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추위였다. 내부의 추위, 양심이 가져다주는 추위. 그녀는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보았다. 내 새끼도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이 지갑의 주인도 누군가의 부모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는 지금 이 부모를 잃었을 공포 속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사랑이가 다시 칭얼거렸다. 추위가 들었나 보다. 진주는 사랑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라 선함이라고. 그래야 우리 딸도 이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진주는 지갑을 들고 일어섰다. 근처 파출소에 불빛이 보였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진주는 자신의 모든 절절함을 삼켜야 했다. 손에 쥔 지갑의 무게가 갈수록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가슴이 자꾸만 철렁거렸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니.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주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피로, 추위로 경직된 몸,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을 내린 자의 떨림.
모든 것이 겹쳐 있었다. 관계자 경찰관은 30살 남짓한 젊은 남성이었다. 진주의 차림새를 한눈에 훑어본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바지, 그리고 사랑이를 포대기로 업고 있는 모습. 경찰관의 눈빛이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갑을 주었다고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찬 그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네, 시장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지갑을 펼쳐보더니 그 안에 지폐와 신용카드, 명함들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진주에게로 돌아왔다. 그 차가운 눈빛이 진주의 심장을 철저히 짓눌렀다. 진짜 다 들어있는 거 맞죠? 슬쩍 하신 건 없고요? 경찰관의 말이 떨어졌을 때 진주는 묵은표를 맞은 듯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을 살펴보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범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지갑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계산해 본 진주 자신이 수상해 보일 법했다. 숨이 자꾸만 가빠졌다. 제가 돈을 셀 리가. 저는 그런. 진주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지갑을 뒤져보았다. 5만 원권이 6장, 10만 원권이 12장, 그리고 수표. 다 있네요.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진주가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려는 태도로. 진주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하는지 생각했다. 지갑을 주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것이 법이라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보는가. 가슴이 더 철렁거렸다. 사랑이가 자신의 등에서 움직였다. 딸이 이 모습을 봐야 할까? 엄마가 좋은 일을 했는데 의심받는 모습을, 엄마가 도둑놈 취급을 받는 모습을. 진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분명했다. 단호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경찰관은 진주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얼굴에 가난의 자국이 분명한 여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을 찾을 때까지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진주는 이미 손가락을 움직였다. 낡은 공책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 번호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요금이 미뤄져 있었지만 그것은 경찰관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었다. 잘못된 번호를 남길 수는 없었다. 이것도 양심이 시키는 일이었다. 진주는 공책을 밀어냈다. 그리고 일어섰다. 파출소를 나오는 길, 진주의 등 뒤로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으려 해도 귀에 박혔다. 저런 사람들이 돈 냄새만 맡으면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 모르지. 그 수군거림이 가시처럼 박혔다. 진주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빨라질수록 사랑이가 자신의 등에서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사랑이의 포대기를 더 꽉 여매며 중얼거렸다. 내 새끼에게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의심받지 않으려면 엄마가 먼저 떳떳한 사람이어야지. 양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겠지. 월세를 내지도 않겠지. 분유값도 안 낼 거고. 하지만 양심 없이 산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 진주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가슴속의 한숨이 쌀쌀한 밤 공기에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옳은 일을 했다고 자신했지만 그 자신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채 10분이 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주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은 밤이어도 밝았다.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 얇은 옷으로도 춥지 않은 듯 웃으며 거리는 청춘들.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차 안의 온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래도 여전히 추웠다. 내부의 추위는 어떤 난방으로도 데울 수 없었다. 사랑이가 자신의 등에서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의 떨림을 느껴서일까?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일까? 진주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만은 버텨야 한다는 무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무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사흘하고도 8시간이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다. 진주는 꽃시장의 냉동고 옆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다시 감각을 잃어갈 시간쯤이었다. 전화기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방수 장갑을 벗었다. 낡은 핸드폰의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하지만 진주는 누구에게 자신의 번호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진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계란 껍질을 밟는 듯한 조심스러움이었다. 상대방은 경찰관이었다. 아, 지갑 주인분이 파출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절차상 꼭 얼굴을 봐야 하니까. 경찰관은 진주에게 그날 저녁을 지정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다. 좋은 일을 한 것이니까 고마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사례금은 필요 없다. 정말로 필요 없다. 그 돈은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양심으로 한 일에는 돈이 붙으면 안 된다고 어디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진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진주는 사랑이를 업고 파출소로 향했다. 겨울밤의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뭔가 기대감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불안감도. 사랑이가 자신의 등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진주는 그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주의 눈은 먼저 경찰관들을 찾았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여인과 그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여인의 옷자락에는 명품의 향기가 묻어났고 남성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찬 듯했다. 진주는 순간 자신의 옷을 훑어보았다. 때 묻은 점퍼, 해진 소매. 그 낙차가 얼마나 컸는지 여인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여인이 다가왔다. 저희 지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금사로 술을 놓은 것처럼 부드럽고 정교했다. 진주는 몸을 반사적으로 굽혔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진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여인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로 향해 있었다. 그 술 어디서 났나요? 여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진주는 당황했다. 자신의 등에는 사랑이를 덮은 푸른색 손뜨개 숄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보육원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유일하게 자신을 보육원과 연결해주는 물건. 유일한 기원의 증거. 진주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거요? 제가 아기 때 보육원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추울까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관들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진주도 뭔가 일이 난 건가 싶어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인의 통곡이 파출소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은주야, 내 은주야. 여인은 진주를 보고 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자신의 무릎 위에서 흐느껴만 있었다. 남편이 여인의 등을 쓸어내렸다. 채원, 자기. 먼저 침착합시다. 하지만 여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이 진주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 어디서 났어요? 그 순간 진주의 세계가 흔들렸다. 설마 내가? 진주는 뒷걸음질 쳤다.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자신은 고아였다. 생모를 모르는 고아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여자도 아닌 그저 사랑이의 엄마로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딸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박혀왔다. 진주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그때 파출소 문이 다시 열렸다.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모양새로 볼 때 그는 성우의 조카인 광호였다. 그의 눈빛은 즉시 진주에게 고정되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시선이 진주의 몸을 철저히 훑쳤다. 마치 진주를 평가하는 것 같은, 또는 위협으로 보는 것 같은. 유전자 검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진주는 병원의 차가운 검진실에 누웠고 간호사의 손가락이 자신의 팔에서 혈액을 빨아내갔다. 빨간 액체가 시험관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진주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형광등 아래서 누군가의 딸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도 무료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 사이 채원은 진주를 상록재단으로 불러냈다. 일을 좀 해보지 않을래? 채원의 물음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웠다. 진주는 사랑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보육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사랑이를 데려가도 괜찮으신가요? 채원의 얼굴은 한순간에 밝아졌다.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상록재단의 건물은 크고 위험했다. 진주는 청소복으로 갈아입었다. 경영진과 실무자들,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를 무음으로 지나다녔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눈에 띄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그들의 반응들. 진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매 순간 느껴야 했다. 광호는 특히 노골적이었다. 그는 진주를 지나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냉기만 있었다. 아, 청소 나오셨네요. 저기 화장실 바닥이 좀 미끄러워 보이던데요. 조심하세요. 그의 말 끝에는 늘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진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여기서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니까. 사무실 한 구석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들었을 때 광호의 부하 직원 하나가 다가섰다. 우리 과장님 귀에 들려서 뭔가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그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숙모님과 숙부님이 정말 친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의 말은 명확했다. 당신은 위협이라는 뜻이었다. 검사 결과지가 나오기 이틀 전 진주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좁고 습한 그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부모라면 왜 이렇게 느껴질까? 이렇게 불안할까? 마치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이 죄책감은 뭘까? 진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누가 자신을 거울처럼 맑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자신도 거울일까?
누군가의 욕망을 비춰주는 거울. 사랑이가 보육실에서 나왔을 때 아이는 진주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다. 엄마, 눈이 빨개. 그 말이 진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자신이 참아야 했다. 딸 앞에서는 웃어야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진주는 사랑이를 안았다. 우리 딸, 이 아이만은 엄마를 믿고 있지. 엄마가 빠진데도 넘어지지 않게, 엄마가 울어도 무서워하지 않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채원은 진주에게 예쁜 옷과 신발을 가져다 주었다. 은주. 아니, 진주에게 이것도 어울릴 것 같아서. 채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선물을 받으며 진주는 이 여인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졌다. 20해 동안 자신의 딸을 찾던 엄마의 그것. 하지만 동시에 진주는 두려웠다. 이 기대감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 온기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진주는 그 옷을 입고도 늘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잠깐 빌린 옷처럼, 잠깐 빌려준 역할처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로 한 날 아침, 광호가 나타났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챙기겠다고 자청했다. 성우는 의심 없이 그를 보냈다. 광호는 병원의 복도에서 진주를 마주쳤다. 진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결과가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광호의 목소리는 마치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진주는 이 남자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모든 말투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떠나는 것, 아니면 자신이 거짓이 증명되는 것. 광호는 병원 카운터로 향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쳤다. 진주는 그의 표정을 봤다. 순간 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차가운 미소였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일치한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광호가 종이를 내밀었다. 진주의 손이 그것을 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렇구나.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의 딸이구나. 20해를 찾던 부모의 딸이구나. 하지만 광호의 목소리는 그 감정을 즉시 걷어냈다. 검사 결과지는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혹시 위조되면 안 되니까요. 그 말과 함께 광호는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진주는 그것을 지켜만 봤다.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종이가 자신의 손에서 떠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주는 느껴야 했다. 피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일지도 몰랐다. 더 깊은 어둠의 시작. 결과지를 받지 못한 채원은 광호에게서 결과를 들었다.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광호는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혼동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채원의 기쁨은 즉시 의심으로 변했다.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진주는 상록재단에서 계속 일을 했다. 청소복을 입고 간이 없는 소리로 건물을 돌아다니며. 하지만 그제부터 일은 더 힘들어졌다. 직원들은 진주를 더 이상 청소부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진주를 그 사람으로 봤다. 돈을 노리는 그 사람. 가문의 유산을 탐하는 그 사람. 매번 진주가 어디론가 향할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따가운 시선, 의심의 시선, 혐오의 시선.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화장실 속으로 흘러들어왔을 때 진주는 다시 울었다. 소리 없이
그저 침을 삼키며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을 때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부자 집에서도 버림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누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진주는 청소복을 입고도 채원을 찾아가곤 했다. 제가 도움이 될 게 있으신가요? 채원은 진주의 손을 잡곤 했다. 그 손은 새벽 시장의 서리보다 따뜻했고 보육원의 딱딱한 침대보다 포근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은주. 진주가 우리 은주가 맞지? 채원이 물을 때마다 진주는 거울처럼 대답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랑이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는 그저 이 건물의 밝은 보육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이 좋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새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엄마가 매일 저녁 웃는 얼굴로 자신을 안아줬다. 사랑이의 세상은 단순했다. 하지만 진주의 세상은 매일 복잡해졌다. 광호의 음모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내부 인사들과 조용히 만났다. 진주가 정말 상록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상속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없었다. 광호는 상록 가문의 유일한 후계 후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했다. 밤마다 진주는 사랑이가 잠든 후에 그 푸른 쇼를 들었다. 손뜨개로 정성 들여 만든 그 쇼. 끝부분에 수놓아진 은방울꽃 문양까지 완벽한 그것. 은주야, 엄마는 너를 찾고 있어. 채원이 자신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얼마나 낯선지 진주는 깨달았다. 자신은 20해를 진주로 살았다. 진주라는 이름으로 울었고 진주라는 이름으로 웃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주가 되어야 한다니. 그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우는 상대적으로 진주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채원처럼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딸을 다시 찾은 부모의 그것. 진주가 회의실 밖을 지날 때 성우는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봤다. 그 뒷모습이 자신의 딸 은주와 닮아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20해가 흘렀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진주가 청소복을 입고 화장실의 바닥을 닦을 때 그녀는 자신의 반영을 봤다. 낡은 청소복 입은 진주. 아니, 은주. 아니, 누구? 그것도 진주는 모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광호의 손에 있었고 자신의 정체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사라지지 않겠다는 것. 아무리 의심받고 아무리 미움받아도 자신은 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자신과 사랑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주는 믿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 진주는 사랑이를 업고 상록재단의 뒷뜰을 걸었다. 사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서 푸른 쇼를 덮고 깊게 자고 있었다. 20해 전 이 쇼를 짠 사람도 누군가의 아이를 업고 이렇게 걸었을까? 진주는 그 상상을 품으며 천천히 걸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이 빗속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은 견뎌야 했다. 가난했을 때처럼 지금처럼 그 이상으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상록재단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였다. 그날따라 재단의 대강당은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무대 위에는 고가의 조명 기구들이 설치되었고 귀빈석에는 정계 인사들과
제게 거물들이 앉아 있었다. 진주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행사장의 뒤편을 돌아다니며 정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채원이 진주에게 다른 옷을 입고 앞쪽에 앉으라고 했다.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진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 가족.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게 맞나? 진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귀빈석의 맨 끝에 앉았다. 사랑이는 유아 타가소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채원의 배려였다. 적어도 행사 중에는 딸이 옆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진주는 무대를 바라봤다. 성우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지난 50년간 상록재단이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한 것은 우리 가족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20년을 찾아 헤매던 우리 딸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주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무대의 조명이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무대 위의 조명 기구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무대 좌측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아래 서 있던 채원이 그대로 깔릴 위치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채원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성우도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일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진주는 일어섰다. 본능적으로, 생각도 없이, 모든 계산도 없이, 그저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진주는 무대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리고 채원을 밀쳐냈다. 위험해요. 그 말과 함께 무거운 조명 기구가 진주의 어깨를 덮쳤다. 금속에 경악할 정도의 무게, 충격, 통증, 그리고 암흑.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렸다. 진주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다. 병원의 천장이 보였다. 또 병원인가? 이번엔 죽음의 문턱인가? 진주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괜찮다고. 적어도 채원은 살았다. 적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응급실의 의사가 말했다. 혈액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료진은 한숨을 쉬었다. RH-AB형.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혈액 이행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정상적인 혈액 공급망으로는 불가능했다. 의사는 성우와 채원을 찾았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신가요? 성우와 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가진 혈액형도 RH-AB형이었다. 우리랑 똑같아. 세상에 이럴 수가. 채원은 수술실 밖에서 오열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기도하듯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제발,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발. 채원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성우는 그 옆에 서서 아내의 등을 쓸어내렸다. 광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떠올라 있었다. 조명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다니. 자신의 음모가 아닌데도. 수술실은 가동되었다. 혈액이 받아지자 진주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했고 가족의 헌혈이 아니었다면 진주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혈액형이 너무 희귀해서요. 희귀한 혈액형, 희귀한 만남, 희귀한 기적. 세상은 진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핏줄이 진주를 살려냈다. 의식을 되찾은 진주의 눈앞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들이 있었다. 채원과 성우.
그리고 그들 뒤에 광호의 그림자. 진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신의 어깨에는 두터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져 있었지만 진주는 웃음을 지었다. 살았구나. 은주야. 내 딸 은주야. 채원이 진주의 손을 잡았다. 진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엄마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새벽 시장의 서리보다 따뜻했고 보육원의 딱딱한 침대보다 포근했다. 정말로. 진주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느꼈다. 병실의 한 구석에서 광호의 음모는 자동으로 드러났다. 조명이 떨어진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조작의 흔적들이 찾아졌다.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정기점검을 건너뛴 것, 그 모든 것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록 의도는 사고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광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소, 재판, 유죄 판결. 그의 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주는 처음으로 거울을 마주했다. 자신의 얼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얼굴이 채원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 진주는 느낄 수 있었다. 눈썹의 모양, 입술의 라인, 광대뼈의 윤곽. 모두 어딘가 비슷했다. 이제 그것이 거울이 아니라 돌거울이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주는 비로소 깨달았다. 채원은 매일 진주를 찾아왔다. 손에는 늘 뭔가 들려 있었다. 진주가 어릴 때 입었을 법한 옷들. 그때 좋아했을 책들. 놓친 20회를 채우기라도 하듯 채원은 무언가를 계속 들고 왔다. 하지만 진주는 그런 것들보다는 채원의 존재 자체가 좋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진주는 더 이상 꽃시장에서 시든 꽃을 줍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찼다. 상록재단의 산하미술관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진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 청소부가 아닌 학예사로. 아니, 그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주는 여전히 가끔 새벽을 깼다. 새벽 시장의 냉기, 포대기 속 사랑이의 무게, 지갑을 주었을 때의 그 순간들. 그것들이 꿈처럼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들이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인도한 길이었구나 싶으면서 가난이 없었다면, 선함이 없었다면, 그 지갑을 주우려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진주와 사랑이는 채원과 성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진주의 집이 된 곳. 그곳은 화려했지만 따뜻했다. 따뜻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주는 알고 있었다. 따뜻함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 사랑이는 자신의 몸을 푸른 숄로 덮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정성 들여 짠 그 숄이 이제 손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되는 사랑, 계속되는 관계, 계속되는 생명. 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병원의 백색 천장이 아니었다.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엄마의 향기, 아버지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향기. 이제는 자신도 이 집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주는 이제 알았다. 가난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가난 속에서 지켜낸 정직이, 양심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돈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진주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딸도, 부모라는 이름의 따뜻함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것도